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책 한 권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의 휴식을 가져다 줍니다.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페이지를 넘기며 우리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게 됩니다. 책 속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내면의 평화를 선사합니다. 오늘은 책과 함께하는 마음의 휴식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니의 길 잃는 풍경을 진행하는 고니 안철희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로 국경을 넘는다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도로를 벗어나 끝없는 초원과 사막을 지나고 낯선 도시의 골목을 가로지르며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마주하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자동차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세계와 직접 부딪히며 경험하는 가장 생생한 기록이 됩니다. 박정순 작가가 쓴 나는이라는 이 책은 유라시아 대륙을 자동차로 가로지르며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한 견문록이자 한 사람의 인생과 길이에서의 깨달음을 담은 기록입니다.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판을 벌여놔 주신 조용필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럽이나 아시아를 개별적인 세계로 나누어 바라보지만 자동차를 타고 국경을 넘으며 바라본 유라시아는 그 경계를 허물고 연결된 하나의 대륙이었습니다. 박정순 작가님은 그 대륙을 가로지르며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풍경 속에서 멈춰 섰을까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냈을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유라시아의 길 위에서 만난 삶과 문화, 그리고 자동차 여행이 품고 있는 자유와 도전의 의미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발견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함께 이 긴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네, 이 자리에 조용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길 위에서 만난 나는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작가님. 이 유라시아 여행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예, 늘 여행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제가 네. 2010년부터 이래 바이크 타고 다니고 자동차로 조금씩 다니고 이랬는데 계기는 2015년도에 제가 세계 여행을 나가봤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제가 뭐 의학이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일단 좀 무대뽀로 그냥 나가보자 이래서 네. 그 아내와 막내 아들과 함께 셋이서 나갔는데 네. 거의 1년 반 가까이 다녔습니다. 60 몇 개 나라를 다녔었는데 이거 역시 좋더라고요. 네. 힘든 경우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이런데 그 여행의 본질을 생각하니까 뭐 모든 어떤 순간순간들이 전부 다 하나의 추억거리가 되고 해결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즐거움이 되니까 그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갔다 왔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난 뒤에 만나는 분들 대부분이 이야기가 부럽다. 네. 사실은 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돈이 많아서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저는 전세금 빼서 갔다 왔습니다. 아, 네. 뭐 아파트 전세 빼서 갔다 왔는데 그래도 뭐 여행 갔다 와서도 어쨌든 지금까지 밥 안 굶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은 많은 분들 이야기가 나도 가고 싶은데 하면서 뒤에 꼭 이 핑계가 나오더라고요. 제일 많은 문제들이 시간이 없다. 네. 다음 돈 없다. 근데 네. 두 개 다 저는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네, 결국은 뭐라 그럴까 동기랄까 용기랄까 그런 게 문제더라고요. 정말 제 또래에 지금 60대 넘어오신 분들은 열심히 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일만 하고 오다가 이제 퇴직하고 난 뒤에 달리 할 일이 없고 이러면 여행들을 좋아하고 많이 꿈을 꾸는데 개별적인 여행들은 많이 가시는데 자동차 여행을 실행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드물어요. 가고 싶은데 그럼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난 내 경험치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호응도 하시고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다른 어떤 단체에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루트를 짜고 제가 그러면 내가 로드마스터 하겠다 이래서 덤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박정순 님이 이제
그때까지 저는 모르는 분이었어요. 네. 그 여행을 출발하게 되면서 그렇게 아신 분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유라시아 대륙을 자동차로 횡단하는 여행은 보통 사람들이 진짜 가고는 싶지만 쉽게 시도하기는 어려운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기획할 때 가장 고민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뭐 시작부터 끝까지가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죠. 안전이요. 안전하게 돌아와야 되니까. 네네. 또 나가면은 뭐 에피소드도 많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별의별 변수들이 많은데 그게 한편으로는 또 여행의 묘미더라고요. 우리 여행을 가는 목적이 뭐냐 이러면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게 여행에서 알 수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나가봐야지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은 틀림없는 말인데 나가봐야지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일인지 알게 되고 네. 또 그런 또 이율배반적인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네. 실제 늘 같은 생활만 반복하는 데서 벗어날 때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걸 굉장히 큰 희열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지만 네. 또 그 희열을 쫓아서 나갔을 때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 네. 누구나 똑같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거를 제가 달리 잘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누구나 그게 인간의 본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 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거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유라시아 여행을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역시 이제 안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계획된 여행을 떠날 때 준비가 미비했을 때 불편을 초래하게 되더라고요. 그 불편이 가급적 그 불편을 줄이는 게 이제 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저도 사람이니까 본의 아니게 또 불편도 많이 줬습니다.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힘을 모았지만은 그게 같이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때 여행에서 35명이 갔습니다. 막 이렇게 적지 않은 인원이었어요. 그래서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미비점이나 불편함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쉽게 35명이 7, 8대의 자동차로 출발한다. 재밌죠. 생각만 해도 대단하죠. 네, 그렇죠. 하니까 이제 다들 개성들이 강한 분들이고 또 뭐 재밌게 가려고 재밌게 화합하고 재밌게 어울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당이 있어서 30명의 사람이 한 번에 들어갔다. 주인으로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운 일이야. 그렇죠. 단체 손님 왔으니까요. 네. 그 음식도 막 빨리빨리 차려내고 막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만 벗어나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10명이 들어가도 식사가 안 되는 식당 많고 특히 유럽 쪽 들어가 버리면 예약 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10명 들어오면 안 된다고 딱 거절을 해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죠. 곤란하겠네요. 그러면 또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뭐 하나의 시행착오로 생각을 합니다. 여행에서는 내 의도대로 안 되는데 그거를 뭐 겁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문제 삼으면 자꾸 시련만 깊어지고 부딪혀보자 해결하자 이랬을 때 해결을 했을 때 그 만족감의 성취도 그게 높이 평가되는 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그렇게 지내왔고 또 지금도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지네요. 여행을 시작하기 전과 또 실제로 길 위에 올랐을 때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은 무엇인가요? 아주 쉬운 문제더라고요. 여행을 가기 전에는 늘 두근두근합니다. 바운스하고 이제 며칠 남았다 출발 이렇게 기대하고 희망하고 이러는데 딱 출발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그게 또 저처럼 인솔해서 가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압박감으로 오더라고요. 무사히 와야 되는데 우려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그러게요. 또 주최를 하시니까. 지금 사실은 22년도에 다녀온 이야기고 나는이라는 책은 제가 내년에도 지금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35명이 갔고 내년에는 20명만 딱 모집을 하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내가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직접. 그런데 지난번 여행도 뭐 즐겁고 재미있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만은 그때
잘못된 흠결 사항들을 네. 수정을 하면은 내년에 가는 여행은 훨씬 더 재밌고 즐거울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또 학습 효과니까 그렇게 네. 해야 되고. 예. 훨씬 더 좀 예. 이렇게 정제된 그런 여행을 더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할 때마다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니까. 네네. 유라시아 대륙을 자동차로 여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또 언제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맥이 똑같은데 네. 가장 힘든 거는 탁 털어놓고 말씀을 드리면 네네. 사람이더라고요. 네. 지난번 22년도 갈 때는 네. 일단 인원을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조직에서 이제 다 선발한 분들을 제가 이제 네네. 원정 대장을 맡아서 제가 인솔을 했는데 네. 제가 선별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또 이 대원들 간의 화합이 안 맞을 때 그때 문제가 사실은 제하고 문제가 아니더라도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가족 간에 가도 불화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죠. 뭐 트러블이 생기는데 네. 모르는 남남끼리. 근데 지금 22년도 갔다 온 여행이 135일이었습니다. 네네. 135일이었고 제가 내년에 가는 계획하고 있는 여행은 150일 이상이에요. 네. 150일, 4개월 반이든 5개월이든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죠. 엄청 대단한 한 계절 여행이죠. 이상이잖아요. 예. 한 계절. 그렇게 가게 되면 네. 떠나신다고 나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우리말로 보통 내기가 아닌 분들이에요. 네. 예. 그런 분들이 내가 누군데 하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마음속에. 예. 특히 이런 여행을 떠나신 분들은 그게 더 강렬하지요. 네. 보통 일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분들이에요. 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언제나 인정을 합니다. 근데 내가 누군데 할 때는 같이 가는 동료도 네. 저분이 누군데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서 조금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대원 간에 조금 네. 불협화음이 생길 때가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혹시 국경을 통과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경험이?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네. 육로로 그 국경을 넘어가 본 분들이 거의 없죠. 없죠. 현재로 우리나라 자체가 불가능하죠. 섬이지요. 네. 휴전선이 가로막혀서 아무도 못 넘어가니까. 네. 그래서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입은 단어가 해외여행이라고 합니다. 해외여행. 외국에서는 해외여행이라고 잘 안 그래요. 국외여행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어디 나가는 섬이 아닌데 대륙이 시작되는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외국으로 나갈 때는 해외여행을 해야 되느냐 하네. 저는 그게 늘 안타까운 사람인데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바다로 건너가는 거하고 섬이 아닌데 섬처럼 그렇게 해버리지 그러네. 않습니까? 그 말 속에 은연중에 담고 있네요. 외국 친구들은 특히 유럽 친구들은 네. 유로연합의 EU 국가 국민들은 해외랄까 국외랄까 이런 개념이 자꾸 흐려지죠. 네. 지금은 뭐 독일 친구가 폴란드 갈 때 독일 친구가 프랑스 갈 때 그냥 유말 가듯이 휙휙 지나다닙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가려고 그러면 꼭 이미그레이션 가서 여권 제출하고 도장 찍고 스탬프 찍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꾸 세계는 하늘다리가 되가 자꾸 좁아지는데 우리만 자꾸 이 격리대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게 이제 서로의 규율이니까 지켜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사실은 뭐 처음이 어렵지 한두 번, 세 번 해보고 나면은 뭐 별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쪽 상대방에서 우리는 계기고 그 주된 사람들에서 이제 허가 문제니까 그때는 시간 좀 소요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국제적인 규범이니까 그게 준수해서 제출할 서류들 만들어서 챙겨가야 되고 그런 문제인데 그 폼 딱 있으니까 그것만 지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단지 또 그것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도 소요되고 국경에서 잘 나가다가 딱 멈춰 서야 되니까 힘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경험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해 보는 것도 여행에서는 큰 의미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여행 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의 연속일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돌발 상황이 있으셨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예, 뭐 다행히 운이 좋아서 크게 사고 나고 이런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저는 늘 부딪힙니다.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은데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면은 그 문제가 나중에 추억거리가 되고 또 저한테 즐거움으로 보상을 해주니까 예전에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차를 도둑맞은 적이 있습니다. 차를 통째로. 네. 어떻게 주차장에 세워놓고 갔다 오니까 차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돌아간들 또 뭐 돌아가면 자동차 가지고 나왔고 자동차를 안 가지고 들어오면 또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해결은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때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큰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스페인에서의 경험이. 네. 그런 식으로 또 막 그렇게 좋은 추억거리가 됐다고 해서 일부러 험난한 여행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우려 같은 게 없는 편이 제일 좋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사람이 가급적이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은데 있었을 때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람을 다치게 한 적 없고 그러면은 저 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고 뭐 그렇게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일일이 뭐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뭐 문제 없이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몇 가지 차관 사항으로 이제 해외에 나갈 때 또 개별 여행일 때는 또 덜해야 예를 들어서 여권을 잃어버렸다. 혼자 여행하다가 여권을 잃어버렸으면 그냥 혼자 대사관 찾아가서 재발급을 받든지 임시 여권 받아서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동차 여행은 팀을 이뤄서 가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전체가 다 지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건이 예입니다만은 반드시 이제 자기 피부처럼 지니고 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 미리 조심하는 게 최선이지 항상. 자동차 여행하는 중에 길을 잃거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순간이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나요? 네. 그 혼자 갈 때는 이제 저도 오토바이 타고 가보고 이랬습니다. 뭐 혼자 갈 때는 뭐 잘못 들어갔다 이러면 탁 돌아서면 되는데 어떤 도시 안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뭐 요즘 내비게이션에서 문제가 없고 도시 외곽에서 안 그러면 시외권에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전혀 겁낼 게 없어요. 내가 어느 서쪽으로 가면 서쪽만 지키면 되거든요. 약간 뭐 북위 30도에서 서쪽으로 가거나 북위 29도에서 서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다 보면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이 자동차 단체 여행에서는 내가 길을 잃었다. 일행하고 떨어졌을 때 내가 참 그게 데미지가 커지는 거예요. 같이 가는 사람들도 뒤에 일행이 안 오면은 당연히 걱정하죠. 그러게요. 뒤에 가는 사람도 앞에 일행이 없어졌다. 참. 러시아에서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단체 주행을 할 때 늘 무전기를 켭니다만은 특히 공교롭게 이 무전 반경이 뭐 2km, 3km 평지에서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음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능을 가진 걸로 가지고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방지를 하려고 늘 아침에 출발 전 미팅을 할 때 항상 이제 출발지에서 여권 확인하고 여권 무시하는 사람 없나 확인하고 뭐 없는 사람 체크하고 나면은 항상 전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오늘의 목적지를 찍습니다. 오늘 무슨 도시에 어느 지역에 무슨 호텔 검색하라 이러면 다 검색을 바로 해버리죠. 나오거든요. 혹시나 중간에서 갈라지면은 오후에는 거기 있을 거니까 그래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그날은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방법이 생겨가지고 또 그게 또 제일 편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가는데도 시베리아에서 어떤 구간을 내서 이제 저 지방 도시에서 가다가 차 2대가 안 따라와가지고 이래 되는데 기다리던 차들도 또 막 당황을 하고 기다렸다 시간이 지났는데 지도를 봐도 없고 이래 되는데 가다가
그게 또 찢어진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 휴대폰으로도 통화가 가능한가요? 그거는 어려운가요? 또 다들 이제 유심을 꼽거나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시베리아 구간에서는 또 전화 안 터지는 데도 많고 결국 뭐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들 잘 왔죠. 그 순간은 되게 아찔했을 것 같아요. 뭐 아찔할 정도는 아니고 네. 또 헤어졌구나. 그렇게 무사해야 될 텐데. 네. 걱정이 그거예요. 네네. 탈 없어야 될 텐데. 그러다가 만약에 뭐 혼자 떨어졌는데 그 차보다 사고가 났다.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게 제일 걱정스럽겠네요. 그게 제일 걱정스럽죠. 그래. 가급적인 그런 건 이제 안 생기게 하려고 이제는 뭐 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걱정을 했는데 지난번 경험으로 보니까 뒤 떨어진 사람들은 별로 걱정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왔다 진짜요? 그것도 새까맣게 속이 타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오면서 네. 음악 틀어놓고 신나게 노래 부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뭐 저녁에 만나기로 한 장소 가면 되잖아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애타는 그 마음을 좀 몰라주니까. 그러네요. 서로 같이 공동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또 박정순 작가님의 나는을 읽고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어디였나요? 22년도 10월 달에 돌아왔습니다. 10월 달에 돌아왔는데 1월 달쯤 돼가지고 책을 내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반가웠어요. 네네. 그럼 무조건 내시라고 저는 권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굉장히 좀 평소에 말도 잘했고 과묵하신 분인데 또 감성은 또 저는 느꼈어요. 한 차에서. 네. 자동차 여행의 장점 중에 하나가 24시간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침에 딱 같은 호텔 안입니다. 호텔 안에 방은 다르지만은 아침 식사할 때부터 같이 얼굴 보고 식사하고 다 준비 확인하고 난 뒤에 출발하면은 어느 차에 탈지는 모르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요. 일주일마다 바꿉니다. 그렇군요. 뭐 1호차, 2호차, 3호차 이렇게 있으면은 월요일마다 아침에 심지를 뽑아가지고 뽑기로 해야 또? 뽑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서로 사람들끼리 어울릴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늘 선두차니까 1호차를 많이 타셨는데 몇 번 제가 또 자꾸 심지를 뽑았는데 1호차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친해지게 됐는데 차를 타면은 차라는 실내 공간 안에서도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묵묵히 창밖 풍경만 보는 게 아니니까 또 살아온 이야기도 하게 되고 뭐 어떤 관점이 있으면 그에 대해 주제도 토론도 하게 되고 계속 교육도 나오고 막 합니다. 유익한 여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도 잘 안 하시고 과묵한 분인데 한 번씩 툭툭 던지는 말의 감성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난 그냥 이제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 유치원 원장님이신 줄 알았는데 또 시인이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집도 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책을 내겠다. 무조건 내십시오 이랬는데 그럼 뭐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사진을 좀 부탁한다. 어차피 저는 뭐 사진 작가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있는 사진 다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사진의 99%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셨군요. 그 사진을 쫙 들었더니만은 사진 선별도 잘 하셨고 책 내용에 맞춰가지고 또 제가 또 많이 또 연결도 하고 찍힌 사람이 어딘지 잘 모르는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맞춰주고 이랬는데 가장 공감했던 부분이라고 따로 꼬집어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일목요연하게 엄청 잘 돼 있는 책이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그 필이 와닿을지 같이 여행 안 떠났으니까. 근데 같이 다닌 사람들은 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하셨나. 그런 게 좀 역시 남자하고 달라 여자들은 섬세하구나. 뭐 이런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읽어도 재밌고 다시 읽어도 봐도 저도 다시 추억 여행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한테는 뭐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박정순 작가님의 책을 읽고 또 새롭게 얻은 통찰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백인백색이라고 하지요. 백인백색. 예, 네네.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다르듯이 네.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지나가는데 네. 내하고는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내보다 앞섰구나 하는 걸 느낄 때 내가 많이 모자란다는 것도 배울 수 있고. 겸손의 말씀이시네요. 아니, 겸손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네. 또 역시 또 박 선생님은 또 저한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예. 네. 그렇게 조화롭게 할 때 뭐 여행 팀원으로서 여행이 질이 좋아진다 뿐만 아니고 뭐 세상이 조금씩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저는 또 경상도 사람이고 뭐 제 말투에서 표가 납니다만 굉장히 좀 소심하다 그럴까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라 가지고 저를 더 잘 해주지 못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쉬움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유라시아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도로 환경은 어떤 곳이었나요? 몇 번 갔습니다만은 네네. 시간이 제가 처음 갈 때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차라리 도로가 더 못한 도로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조금 그 이해를 잘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제 경험 다 들어봐도 굉장히 인프라가 잘 된 나라입니다. 굉장히. 지금 일본 친구들도 오면 놀래요. 시골 구석구석 가도 뭐 산에도 거의 시멘트 포장 다 되어 있죠. 네. 우리나라 도로 거미줄처럼 고속도로가 동서남북 횡단 다 되지 않습니까? 네. 비록 유료 도로가 많아서 그렇지 거의 고속도로입니다. 네. 저쪽 서탄 국가나 다음 시베리아 쪽으로 넘어가면 아직도 비포장 도로가 많은데 러시아 남부에서 카스피해 쪽입니다. 카스피해 쪽에서 이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경지대를 건너가면은 카자흐스탄 아테라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300km, 400km 구간이 있는데 그게 처음 갔을 때도 참 포장은 되어 있었어요.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포장이 한 3, 40년 전에 포장이라서 엉망입니다. 큰 차들이 지나가면서 자꾸 깨고 가는데 그게 저작년에 갈 때도 비포장이었습니다. 도로들이 자꾸 더 깨어지니까 파이는 곳은 자꾸 더 파이고 거의 400km 가까이 나오는 그런 구간인데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울퉁불퉁하게 가는 건가요? 울퉁불퉁 잘못 빠지면은 휠에 빠지면 차가 상하는 그런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해가 넘어가도 무섭고, 그러겠네요. 또 더 고역인 게 이제 환대만 가면은 그냥 쫙 먼지 안 마시고 쫙 보고 피해가면 되는데 열을 지어서 달리면은 앞차가 내는 먼지를 그대로 받으면서 뒤차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시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그냥 감으로 앞차가 틀면은 그것만 그대로 줄지어서 꼬불꼬불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뭐 우리야 뭐 산이 있어도 턴을 뚫고 뭐 강이 있으면 계곡위로 그거 다리 놓아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차세워 놓고 돌아보면 360도 지평선만 보이는 그런 평지입니다. 대평원인데 왜 건설비도 별로 안 들 건데 그게 또 어떤 책에서 보니까 국경지대는 이제 서로 침략을 방지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이 뭐 그런 지역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다 한나라 땅이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여튼 비포장 도로에서도 같은 비포장이라도 이제 포장 안 됐지만은 상태가 좋은 길이 있고 상태가 정말 엉망인 길들이 많거든요. 또 돌 많은 지역도 안 좋고 타이어가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도 좀 불가사의합니다. 대평원인데 왜 도로를 안 닦았을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내려서 보면은 용변을 볼 때라든가 차를 세워서 밑에서 내려가서 보면은 확실히 아스팔트 흔적이 있어요. 그런 도로들이 제일 힘들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여행을 할 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역시 필수적으로
여러 가지 장비 문제, 비품 문제들이 많고 혹시나 쓰일 일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스페어 타이어라든가 요즘 차들은 또 나쁜 게 이 경비 절감 때문에 그 예비 타이어들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참 나쁘고 예전 차들은 트렁크 안에 바닥을 열어보면 다 있는데 그 부분이 안 좋고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견바 자동차가 차를 이끌어가는 그런 줄 쓰임새 없어가 나중에 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또 꼭 있어야 되는 장비들이죠. 몇 가지 소모품 종류도 있어야 되고 또 22년도에 갈 때는 차들이 이래 4종류, 5종류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엔 제가 준비한 건 통일 차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비 수를 위해 가지고 어떤 부품이라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 좋은 생각이네요.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안 쓰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차가 5대 가도 스페어 타이어 하나 정도만 딱 가지고 가면은 5대 동시에 펑크가 날 리는 없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 계획을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이 또 배낭여행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다르다라고 느끼셨나요? 배낭여행은 혼자 가서 좋은 데서 머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건 자동차 여행도 같지만 일단 자동차 여행에서 제일 좋은 거는 기동성이지요. 기동성이요. 가고 싶을 때 가고 서고 싶을 때 딱 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찾아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고 싶으면 내가 지도 보고 찾아가면 되는데 배낭여행은 어떤 좋은 동네가 있어도 기차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서 내려서 걸어서 가거나 또 택시를 타거나 또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 절약 면에서는 시간 절약. 자동차 여행이 훨씬 더 낫죠. 물론 경비 면에서는 또 반대입니다. 경비. 근데 자동차 여행이라도 배낭을 메고 가서 렌탈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역이 협소할 때는 그 렌탈이 더 기를 때가 있는데 이런 EU에서 유럽 안에서는 생계 조약만 안 어긋나면은 렌탈에서 이 나라 빌려 저 나라 갖다 주고 반납하고 나올 수도 있고 이래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뭐 규정상 러시아에서 렌탈을 해가지고 뭐 프랑스에서 반납하고 이건 좀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구간 나누면 렌탈비가 또 더 상승할 수가 있고 또 렌탈해서 다니다가 작은 손상이라도 있으면은 그걸 변상을 해야 되는데 내 차일 경우는 그냥 다니다가 와서 한 번에 다 정리할 수도 있고 장단이 다 있어요. 그게. 그렇군요. 네네. 차량 정비나 연료 문제 등 실제 자동차 여행에서 겪으신 어려움이 있나요? 차량 정비 문제가 있고 장거리고 보통 나가면은 뭐 22년도에는 4만 킬로 넘게 탔고 제 차 같은 경우는 박정순 씨는 4만 1천 킬로 이래 하지만 제 차는 개별적으로 좀 더 다녔습니다. 그래서 4만 6천 킬로를 다녔는데 물론 뭐 거의 1만 킬로 정도마다 오일 교환해야 되고 소모품 그런 거 다 갈아야 되는 건 있는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 가도 자동차가 있으니까 고장 날 때는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자동차라는 게 이제 그 메카닉의 차이인데만 원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엔진에서 나오는 그 동력을 변속기 거쳐서 4바퀴로 가야 되는 거, 그래 차가 굴러가는 건데 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고장이 나면 뭐 고치면 되는데 요즘 차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자장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주 손톱만한 칩 하나 잘못돼가지고 차가 멈춰서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특이한 경우고, 이제 디젤 차량들이 해외에서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좋은 점입니다. 특히 시베리아나 저 몽골 쪽에 가면은 기름 질들이 안 좋아요. 휘발유 차들은 또 덜한데 옥탄가가 뭐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연소율 나빠도 그냥 굴러가는데 디젤 차들은 결국은 탈이 나는 거예요. 이 연료 계통에 자꾸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그래 충분히 차가 성능 발휘가 안 돼가지고 가속도 안 될 때가 있고 어느 차 없이 디젤 차는 결국은 그 문제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군요. 저도 처음에 나갔을 때 남미에서 안데스 좋고 막 지나다니면서
차가 그랬을 때 되게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느 나라 없이 다 그런 기름을 팔고 있으니까. 근데 그 나라는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그 나라에서도 문제가 있는 그 나라는 건데? 이제 뭐 그 나라 차들은 네. 그걸 당연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수시로 이제 연료 탱크 내려서 청소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평생 뭐 대한민국 안에서 뭐 연료계통 다시 손볼 필요가 없는 나라인데 네. 우리의 강점입니다. 네. 그럼 유라시아를 자동차로 횡단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깨달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들이 배울 때는 네.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유라시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네. 우리 어릴 때는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이 시작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아시아 대륙이 시작되는 육지에 있으면서 갈 때 배를 타고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언제쯤 참 북한 땅을 거쳐서 나가볼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네. 세상은 하나다 하는 그런 느낌. 예. 정말 참 이상한 게 다 같은 땅을 달리는데 철조망이 쳐져 있고 그게 국경이라는 거예요. 네. 지구는 하나인데 네. 인간들이 자기 구역 에리어 구분해 놓은 걸 가지고 국경이라고 하는데 그 국경만 넘어가면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이런 걸 보면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심지어 러시아에서 몽골하고 저기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우랄 지역하고 네. 몽골에서 딱 러시아 넘어가는 순간에 달라져요. 같은 땅인데 네. 같은 높이고 뭐 지도도 비슷하고 있는데 철조망만 딱 지나가고 나면 그 황량했던 몽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초록이 보이는 거예요.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강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네. 그 호숫가에는 사람들이 놀고 있고 그래서 언어도 다르죠. 네. 사람마다 바로 옆 동네인데 생김새도 다르죠. 와 진짜 희한하네요. 네. 그게 참 불가사의하다고 그럴까 참 재밌어요. 그런 걸 보면. 그러네요. 네. 또 예전에는 게르만 쪽이죠.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나 독일이나 붙은 나라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대공국이었는데 그것도 짤스부르크하고 뭐 베네나 이쪽 사람들하고 외모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지금은 철조망도 없는 나라인데 불이 통과하고 있는데 제가 떠내기들도 가서 보면은 이제 뭐 폴란드인인가 독일인인가 어느 정도 이게 구분이 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요. 네. 결국은 서로 참 존경하고 서로 그렇게 사는 게 최고인데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참 좀 안타깝죠.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유리 가가린 네네. 1964년대 세계 최초로 이제 해외 우주 비행한 분이지. 그분 한 말씀 가슴에 와닿아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너무 작더라. 우리가 싸우고 있기에는 너무 작은 땅덩어리더라. 이러더라고요. 자동차 여행을 해서 뭐 하루에 뭐 많게는 뭐 900km 달려보고 이래 했는데 세상은 참 넓으면서 세상은 참 좁아요. 대자연이라는 게 그 경외심도 갖게 되고, 그 넓은 대자연 속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미미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순간 또 사람은 정말 참 대단하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무섭다 하는 그런 생각도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 느낄 때 보면은 또 그것도 뭐 여행에서 배운 가치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여행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여행을 하면서가 아니라도 일상에서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네. 제가 이제 60 중반에 들어왔는데 지금도 꿈에 가끔씩 군대 있을 때 꿈을 꿉니다. 군대 생활할 때 꿈을. 힘드셨나요? 네, 저는 많이 힘든 군대 생활했어요. 훈련이 힘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행정병이었는데 일이 많아서 잠 잘 못 자고 하루 3시간 뭐 이렇게 5시간 잠 많이 잤다 그러고 또 밥도 많이 굶었고 일하다가 그랬는데
뭐 잠 못 자고 밥 못 먹으면 그게 고생이지 뭐 그것보다 더 큰 고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가 애가 셋입니다만 네. 세놈 다 군대 갔다 왔어요. 네. 현역으로. 아. 네? 참 마음은 청춘인데 네. 벌써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오늘 아침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일정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아, 오늘의 일정이. 오늘 일정 4가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잤는데 네. 저는 3가지는 난데 하나가 뭐더라 이래가 다시 메모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벌써 내가 이렇게 되었나 한 이렇게 즐기며 살기에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뭐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행적으로 네. 늘 머릿속으로는 여행만 생각해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 머리 80%는 여행이다. 놀리는 거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해 줍니다만 저거 하나의 그게 또 뭐 부부 사이 하나의 격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갈 수 있을 때 가라고 배려해 주는 거니까 네네. 그런 생각하는데 이 정말 내한테 남은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 그런 부분 여행 가면서 늘 자동차로 여행을 하게 되면 늘 우리가 생각 속도 개념을 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벌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여행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다 카메라로 찍히고 이래야 되지만은 해외에서는 뭐 카메라 찍히면 안 됩니다만은 찍혀도 조금 겁이 덜 나요. 고지서 날아올 데가 없잖아. 아, 그런가요? 근데 아직은 뭐 저기 북유럽 국가들 말고 네. 뭐 어디 없이 다들 카메라는 있습니다만은 속도 위반 카메라는 있습니다만은 특히 북유럽이 많고 네.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관여하지 않는데 대신에 중앙아시아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시베리아 이런 데서는 경찰들이 많이 있어요. 한 대라도 걸리면 시간이 손실이 큽니다. 당연히 거의 다 한 번 걸려봤어요. 최근에는 22년도는 딱 한 번 경찰 단속에 걸렸는데 일단 나는 80km니까 80km 달렸다 그러고 자기들은 카메라 안 보여주면서 100km였다 이래 되는데 네. 일행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게 저건 2명이고 우리는 뭐 30명이 되니까 그래 뭐 여권만 보여주고 통과됐는데 네. 시간 지체되는 게 전부 다 손실이거든요. 에너지 손실이고 시간 손실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항상 시간 개념 그다음 그 아까 이야기가 이제 인생의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 연세가 이제 95입니다.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셔요. 치매가 와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옛날에 노인대학교 다닐 때 갔다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는데 나이 곱하기 2하면 그게 속도라더라. 그 제 같으면 지금 130km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130km 다니면 하루에 뭐 20장, 30장 날라옵니다. 참 가는 속도예요. 네. 근데 참 무서운 게 내가 이래 됐나 하는 것도 무섭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내한테 이 이야기 해주신 게 지금 내 나이보다 더 젊었을 때예요. 나는 그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놀고 즐기기에도 시간이 모자랐는데 남하고 막 그 힐난하고 속상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데 하루라도 가능할 때 빨리 여행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유라시아를 여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어떤 것이었나요? 순간순간이 전부 인상이 깊었고 네. 저도 이 대원들한테 저는 그래도 몇 번 가봤다고 대원들한테 그 얘기 어디가 좋았습니까? 이래 많이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뭐 유럽이나 대도시 다음에 이런 선진국 보다가 시베리아 벌판 또 스탄 국가 이런 데서 이 조금 뭐라 그럴까 황량하게 고생이랄까 평소 한국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운행을 했을 때 그게 더 인상 깊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라시아 자동차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간단하게 저는 도전하라 그럽니다. 도전하라. 네. 저도 갔다 왔으니까 하면 되는데 별로
그 제가 그니까 뭐 내숭 떨고 겸손 떨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꼭 가보시라고 권합니다. 뭐 지금도 제가 아는 지인들이 이제 제가 이쪽으로 조금 하니까 많이 연락을 받고 많이 오시고 하는 데는 거의 다 만나보거든요. 지금도 나가 계신 분들도 있고 모로코까지 갔다가 잠깐 비행기 타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여행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이나믹하고 또 우리 역동성이 있는 국민들이니까 자꾸 저는 이런 기회 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 못하겠다는 분들 겁난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내년에도 모집을 해서 가려고 하는 거고 자꾸 이런 문화를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전하라. 유라시아 여행을 마친 후에 떠나고 싶은 또 다른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나라 지역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영국에서 컨테이너 차를 실어서 이제 저 브라질로 보내가지고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이제 계속 차를 세간을 찾아가지고 남미까지 갔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가 미국까지 계속 육로로 올라왔는데 그게 10년 전의 일인데 중미가 지금도 치안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에콰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이쪽으로 다양성이 대단했습니다. 물론 밑에 남미의 페루나 볼리비아, 우유니, 페루의 마추픽추, 안데스 산맥 쪽 자연경관 좋은 것도 많았는데 결국 여행도 사람이니까 콜롬비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저 중남미 쪽으로 가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원체 치안이 나빠가지고 다들 총 들고 다니고 다들 총질하고 권총뿐만 아니라 장총도 메고 다니고 무섭네요 진짜. 호텔 딱 들어가면 호텔 정문에 기관총들로 서 있고 이랬는데 그런 곳을 여행을 할 수가 있나요? 민간인이? 저도 갔다 왔으니까 브라질에서도 콩 뽑듯이 총을 막 쏴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멕시코에서도 사실은 멕시코가 참 다시 가보고 싶은 나라예요. 근데 그 멕시코 경찰은 차가 한 대 다니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지프대에 기관총 달아가지고 차가 3대, 4대씩 줄지어 다니거든요. 살벌하네요. 그래 안 하면 이제 마약하는 그 친구들하고 교전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랬는데 정말 자연 환경으로서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걸 생각했을 때 꼭 다시 가보자 그러면은 저는 중미 특히 파나마고 부근에 그쪽으로 좀 다시 한번 가서 거기도 대단한 대자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좀 편안하게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꿈꾸고 계시는군요. 마지막으로 여행을 통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살아있다는 생각. 살아있다. 그다음에 또 내가 여행을 꿈꾼다 했을 때 단지 결국 그게 희망이더라고요. 희망이라는 말. 호프가 그냥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희망이지만은 저는 어디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행은 3번 가게 된다고. 그리고 내년에 유라시아 여행을 간다 이런 건 좀 달라요. 지금 제한테는 그런 건 하나의 책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솔해서 가니까.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 우리 안 선생님이 내년에 유라시아 여행을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기로 확정을 했다. 가는 건 내년이다. 지금부터 매일 여행을 꿈꿉니다. 그렇겠죠. 일이 힘들거나 하면 에이씨 빨리 하고 내년에 가야지. 그럼 편할 때도 내년에 가서 어디 가면 뭘 먹어봐야지, 어디 가면 뭘 입고 가야지, 어떤 사진을 찍어야지, 음악은 뭘 들어볼까. 늘 여행과 연계를 해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여행이고 두 번째 여행은 정말 동해항에서 배에 딱 출발할 때 다음 돌고 다시 딱 항구에 내렸을 때 세관 통과했을 때 그게 두 번째 실제 여행이고 세 번째 여행은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세 번째 여행이 시작되죠. 죽는 날까지 여행을 추억하고 다시 그리워하고 그게 실제 지금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EBS 테마기행 그래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여행을 보면 그런 게 우리 집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방 안에서 뭐 딴 걸 하고 있든지 이래 하면은 불러요. 여보 빨리 나와봐 이러는 게 저거 어디다 우리 갔다 왔는데 거기 나왔다 이러는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이고 또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네. 그것도 역시 희망이더라고요. 네. 내가 여행을 간다 했을 때 그 순간부터 이제 그게 희망이고 또 좀 제가 좀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말인데 우리 인생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맞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또 우리 인생에서 제일 늙은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생각이 날 때 의미를 붙여야 되는데 요즘은 또 자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생. 뭐 여생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하지. 제가 예전에 여행을 다닐 때 블로그를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안 합니다. 블로그 쓰니까 우리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올렸더라고요. 그때 근무 중이었는데 10년 전이었으니까 야 우리도 우리 부부도 니처럼 내가 퇴직하고 나면 여행 가기로 했다. 그래 잘했다 축하한다 꼭 그래 되라 이랬는데 여행 간 도중에 그 친구 결국은 세상 떠났어요. 저런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일단 부딪혔어. 지금이 중요하지 나중에 돈 벌어서 뭐 애 키워 놓고 애 다 키워 자식 다 키워가 결혼시켜 놓으니까 또 이제 뭐 손자 손녀 나가지고 봐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재미서 할 수도 있고 나도 그래 되면은 우리 자식이 애 손자를 낳아오면은 내가 애 봐줄 수도 있을 건데 나는 그건 좀 무모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내 인생하고 손자 인생하고 바꿀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욕심쟁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가 돼야 되지 내 자식이 먼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이기적이라고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인데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기도 모자라는데 시간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박정순님의 이 책이 나는이라는 이 책이 지금 시내 대형 서점에 가도 잘 없더라고요. 예, 저도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말 볼만한 책이고 굉장히 재밌어요. 펀하고 그런데 자꾸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이라는 책을 사고 싶은 분이 계시면 도서관이나 좀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적이라 그럽니까 좀 해주셔야지. 저도 뭐 얼마 전에 책을 냈습니다만은 이제 책은 뭐 책 팔아가 돈 버는 시대가 아니에요. 책에서 정보를 얻는 시대이니까 나도 내 경험을 다른 분한테 전해주고 싶고 또 이런 다른 분들의 내보다 훨씬 난 다른 분들의 좋은 경험치가 담긴 책들을 소개도 해줘야 되는데 시장에 책이 없으니까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면은 우리 안 선생님도 이런 걸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좀 하시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라시아 여행에 대해서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우리 조용필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 위에서의 삶 그리고 여행이라는 이름의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용필 작가님의 왜 키르기즈스탄인가와 박정순 작가님의 나는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삶을 탐색하는 과정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길 위에서의 삶은 무엇일까요? 낯선 길을 마주할 때,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가듯 걸음이 계속 나아가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책 속에서 그리고 작가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한 순간들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에게 길을 떠나볼 용기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될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자신만의 길 위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조용필 작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길 위에서 마주할 또 다른 이야기들을 기대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을 노래는 대성당들의 시대입니다.